평생 슬아의 자손이 없어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결국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한 부부. 하얀 눈밭 위에서 생을 마감하려던 찰나 산군 이 나타나 핏덩이 아기를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짐승이 전해준 천운 텐운이었을까요? 훗날 1인지 하만인지상의 재상 이 되어 나라를 구한 아이, 그리고 죽음 문턱에서 얻은 귀한 생명을 눈물로 키워낸 부부의 기적 같은 운명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김서방이라 불리는 농부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에 둘러싸여 있어 겨울이 오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이고 밤이면 늑대 우는 소리가 문풍지를 떨게 만드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김서방과 그의 아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칭송을 들을 만큼 심성이 곱고 부지런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들에게 자식이라는 복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봄이면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부부는 몰래 한숨을 쉬었고, 가을이면 풍성하게 거둔 곡식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 쓸쓸한 마당만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두 사람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는데 김서방 내외의 마음에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구마를 찌고 예지야기를 나누며 겨울밤을 보냈지만 김서방의 집은 절간처럼 고요하기만 하여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자식 없는 서름은 나이가 들수록 뼈에 사무치는 법이라 아내는 밤마다 베개 머리를 적시며 흐느꼈고 김서방은 그런 아내를 보며 말없이 담배만 태우다 가슴을 쳤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낀 두 사람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냘밤 서로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모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자식 복을 누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깨끗하게 이 생을 마감하고 저승에 가서라도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부부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밖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지만 죽음을 각오한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산을 오르는 동안 김서방은 아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했고 아내는 남편의 옷깃을 여며주며 마지막 가는 길이 남아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가지 말라고 애원하듯 기괴한 소리를 내어 울었으나 이미 세상에 미련을 버린 부부의 귀에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건만 늙어가는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여 하늘을 원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손발이 얼어붙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산 정상에 있는 낭떠러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마을이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였는데 그 아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서서 김서방은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여보, 우리 다음 생에는 꼭 자식 낳고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아봅시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영감. 이 모진 세상 하직하고 저 세상에서는 외롭지 않게 살아보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질끈 감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려 발을 떼려는 찰나 갑자기 산천을 뒤흔드는 듯한 우렁찬 짐승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위험이 있었던지 쌓여있던 눈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고 매섭게 불던 바람마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깜짝 놀란 김서방과 아내가 뒤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푸른 안광을 번뜩이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산중의 왕이라 불릴 만큼 거대하고 털에는 윤기가 흘렀으며 꼬리는 굵은 동아줄처럼 길게 뻗어 땅을 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놀라 입이 떡 벌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였으나 이상하게도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공포에 질려 아내를 등 뒤로 감추며 산신령님, 저희가 죽을 곳을 잘못 찾아와 노여움을 샀나 봅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사람만은 편안히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덜덜 떨며 빌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공격할 생각은 없는지 그저 가만히 서서 깊고 영롱한 눈으로 부부를 빤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부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 움직임은 마치 구름이 흐르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김서방과 아내는 이제 호랑이 밥이 되어 죽는구나 싶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을 감았으나 호랑이는 그들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부부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소미불에 꽁꽁 쌓인 커다란 보따리였습니다. 호랑이는 보따리를 내려놓은 뒤 마치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낮은 목소리로 그르렁거리며 부부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짐승의 흉포함 대신 알 수 없는 슬픔과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는 듯하여 김서방은 저도 모르게 호랑이의 눈을 마주보며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내려놓은 보따리 안에서 으앙하고 힘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김서방과 아내는 귀를 의심하며 화들짝 놀라 보따리를 쳐다보았고 호랑이는 그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부부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눈앞의 보따리에서는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이불 자락을 들추자 그 안에는 갓 태어난 듯 뽀얗고 토실토실한 사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붉은 얼굴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고 아이는 아내의 품이 따뜻한지 금세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것은 하늘이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겨 산신령님을 통해 보내주신 선물이 틀림없소 하고 외치며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죽으러 왔던 곳에서 귀한 생명을 얻게 되니 절망으로 가득 찼던 부부의 마음에는 순식간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무섭게만 느껴지던 눈보라는 이제 아이를 축복하는 꽃빛처럼 보였고 캄캄하던 밤하늘은 아이의 앞날을 비추는 듯 맑게 개어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감기라도 들세라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겹겹이 감싸고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품에 꼭 안고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 달리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으며 꽁꽁 얼었던 손발에는 뜨거운 피가 돌아 추위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앞장서서 눈길을 다지며 아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길을 터주었고 아내는 품속의 아이와 끊임없이 눈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동이 트기 시작했는데 붉게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이 아이의 찬란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 장엄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부부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을 따뜻하게 데운 뒤 아이를 아랫목에 눕히고는 믿기지 않는 듯 서로의 얼굴과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방실방실 웃으며 김서방의 손가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쥐었는데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김서방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서방네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적막강산 같던 집안 분위기는 봄날의 햇살처럼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호랑이가 데려다준 아이라 하여 아명을 호후라고 짓고 늦게 얻은 자식인 만큼 금지옥엽으로 귀하게 키우기로 맹세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 울면 아내는 동네 안악들에게 젖동량을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고 김서방은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 겨우내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내다 파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가 들어온 뒤로는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 농사도 풍년이 들고 키우던 가축들도 새끼를 순풍순풍 낳아 살림이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고 아이가 잠든 모습만 봐도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걸음마를 떼고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도 대장 노릇을 하며 친구들을 이끌었고 어른들을 보면 깍듯이 인사를 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호의 눈빛은 그날 밤 마주쳤던 호랑이의 눈을 닮아 유난히 깊고 맑았는데 마을 노인들은 아이의 눈을 보며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김서방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워 어깨춤을 추고 다녔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늘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행여나 누가 아이에 대해 물으면 먼 친척 집에서 데려온 양자라고 둘러대며 호랑이가 물어다 준 아이라는 사실은 부부만의 비밀로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네 경사에 함께 기뻐하며 축하를 해주었지만 개 중에는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심술김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박영감은 김서방네가 갑자기 잘 사는 것이 못마땅하여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감은 뒷짐을 지고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자식도 없던 집에 웬 아이가 굴러들어오더니 살림이 폈다지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 부부는 그런 박영감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호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데에만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밤이면 호를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고 낮이면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자연의 이치를 배우게 했습니다. 어느덧 호가 5살이 되던 해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산속에 도깨비불이 나타난다거나 짐승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밤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김서방네 집만은 호의 맑은 기운 덕분인지 아무런 탈 없이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호는 또래보다 뭐 하나는 더 큰 키에 힘이 장사라 어른들도 들기 힘든 물동이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의 기특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의 비범한 힘이 혹여나 화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가 친구들과 산기댐에서 놀다가 집채만한 바위를 맨손으로 굴려 길을 막고 있던 나무를 치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호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무리 틈에 섞여 있던 박영감의 눈은 다르게 번뜩였습니다. 박영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저 어린 것이 저런 괴력을 쓰다니 저건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산속 요물이 둔갑한 것이 틀림없다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박영감은 평소 김서방이 가진 비옥한 밭을 탐내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핑계 삼아 김서방네를 곤경에 빠뜨리고 재산을 빼앗을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랑방에 앉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김서방네 아이가 온 뒤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며 그 아이는 분명 재앙을 몰고 올 불길한 징조라고 은근슬쩍 말을 퍼뜨렸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박영감이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말들이 계속되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저 자신이 더 덕을 쌓고 베풀면 해결될 일이라 믿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호에게는 바깥 출입을 자제시키고 집안에서 글공부를 시키며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호는 답답한 방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을 힘들어했고 밤이면 마당에 나와 달을 쳐다보며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이가 달을 볼 때마다 눈동자가 황금색으로 빛나는 것을 본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남편에게조차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부부는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다가오는 먹구름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 입구에 다 찌그러진 삿갓을 쓰고 누더기 옷을 걸친 노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한 바퀴 휘둘러 보더니 혀를 차며 이 마을에 상서로운 기운과 요사스러운 기운이 뒤섞여 있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은 곧장 김서방네 집 대문 앞으로 다가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맑고 청아하여 김서방이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스님을 정중하게 모셔 쌀 한 바가지를 시주하려 했으나 스님은 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당에서 놀고 있는 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스님은 김서방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타고났으니 부모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김서방이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 나무가 꺾이는 법이니 아이가 제 뿌리를 깊게 내릴 때까지는 세상의 바람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스님은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꺼내 호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스님이 남긴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지만 호는 스님이 준 나무 조각이 마음에 드는지 목에 걸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스님이 다녀간 뒤로 김서방 내외는 더욱 조심하며 살았지만 박영감의 모함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져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점점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지만 마을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논밭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도 말라가고 인심도 메말라가던 차에 박영감은 때를 만난 물고기처럼 활개치며 다녔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는데 이게 다 김서방네 요물 때문이야. 산신령이 노하셔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거라고 하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가뭄에 지친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박영감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몇몇 청년들은 몽둥이를 들고 김서방네 집 앞을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김서방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마을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쥐 죽은 듯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아버지, 제가 나가서 아니라고 말할게요. 저는 요물이 아니에요. 하고 울먹였지만 김서방은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법이니 조금만 더 견디자 하며 아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어린 호의 가슴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서방네 집 주변으로 횃불을 든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담장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온했던 산골 마을은 박영감의 탐욕과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와 호를 데리고 안방 깊숙한 곳으로 피신하며 제발 이 위기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하늘에 빌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당장이라도 대문을 부수고 들어올 듯한 기세로 고함이 들려왔고 박영감의 목소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끌어내라! 그 요물을 끌어내서 산신령님께 바쳐야 비가 온다 하는 소름 끼치는 외침에 김서방의 아내는 공포에 질려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며 호가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고 김서방은 황급히 아들의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호야! 안 된다! 나가면 죽는다! 하고 말리는 김서방의 눈에는 절박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의 눈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작은 몸에서는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고 말하는 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침착했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의 낯선 모습에 할 말을 잃고 손을 놓았고 호는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갔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침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 빗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치려는 순간 호는 마루 끝에 당당하게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호랑이가 물어다준 이 아이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호가 마루 끝에 서서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자 소란스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어찌나 당당하고 위엄이 있던지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장정들조차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영감만이 유독 씩씩거리며 횃불을 휘둘렀지만 그 또한 호의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한 채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댈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입을 열어 어르신들, 밤이 깊었는데 어찌하여 흉한 물건들을 들고 남의 집에 들이닥치셨습니까? 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떨림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신들이 무례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기세가 꺾이는 것을 느끼자 당황하여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저것 보아라. 어린 놈이 어른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대꾸하는 꼴을. 저게 바로 요물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박영감의 선동에 몇몇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의 앞을 막아서며 이웃 사촌끼리 왜들 이러십니까? 제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하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서방의 아내 또한 마루로 기어나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하니 그 처절한 모습에 마음 약한 마을 사람들은 쥐고 있던 몽둥이를 슬그머니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멈추지 않고 이 가뭄을 끝내려면 요물을 잡아내야 한다고 악을 쓰며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최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인파를 해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촌장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다들 그만두지 못할까? 한밤중에 떼로 몰려다니며 이게 무슨 폐악질인가?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촌장의 등장에 기세등등하던 박영감도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고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둘 횃불을 내렸습니다. 촌장은 김서방과 호를 번갈아 쳐다본 뒤 아무리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절차가 있는 법이건을 날이 밝으면 마을 회관에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테니 모두 돌아가라고 엄명했습니다. 박영감은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지만 촌장의 권유에 눌려 투덜거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던 밤은 그렇게 위태로운 침묵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김서방네 집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들이운 듯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고 마당에 내려앉은 참새들조차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이 짬했고 아내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호는 부모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어젯밤보다 더욱 싸늘하게 식어 있었는데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김서방네 이야기를 하며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누구는 호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나오는 걸 봤다고 했고 누구는 호가 지나간 자리에 풀이 말라 죽었다는 헛소문을 사실인 양 퍼뜨렸습니다. 박영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침부터 마을 곳곳을 누비며 김서방네를 모함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사 먹이며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산신령님이 나타나 저 아이를 내쫓지 않으면 마을 전체에 불벼락을 내리겠다고 하셨네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던 사람들은 박영감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귀를 기울였고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평소 김서방과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이웃들조차 슬금슬금 눈을 피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김서방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하여 한번 의심의 싹이 트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호는 마을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대문 밖에서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요물아 물러가라 하고 놀려대는 통에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이마에 붉은 상처가 났지만 호는 아픔보다 친구들이 자신을 괴물 취급한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호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속에는 남들과 다른 황금빛 기운이 서려 있어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다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요물인가요? 왜 다들 저를 미워하나요? 하고 묻는 아들의 말에 김서방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의 손을 잡고 너는 하늘이 내린 귀한 자식이다.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석을 돌멩이로 착각하는 것이니 슬퍼하지 말거라 하고 위로했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가뭄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타들어가는 농심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예민하고 난폭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영감은 자신의 밭에 물을 대기 위해 윗마을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몰래 막아놓고는 이것이 다 김서방네 아이가 물길을 막는 요술을 부려서 그렇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박영감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당장이라도 김서방네 집을 불태워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박영감은 기세를 몰아 마을 회의를 소집하고
김서방네 가족을 마을에서 추방할 것을 안건으로 내놓았습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부약볕 아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증오와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촌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으나 촌장 또한 마을 사람들의 거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난처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촌장은 김서방에게 자네가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인 줄은 알지만 민심이 천심이라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네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만 촌장은 마지막으로 자네 아들이 결백하다면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줄 터이니 내일 정오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세라고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김서방은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하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린아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서방은 아내와 호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올 내일의 재판을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네 집 부엌으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는데 바로 예전에 호에게 나무 조각을 주었던 그 노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인기척도 없이 나타나 김서방을 놀라게 했는데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엄숙하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스님은 김서방에게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이가 가진 진짜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서방이 무슨 힘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스님은 호를 불러앉히고 너는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났으나 산신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니라. 그 기운을 남을 해치는 데 쓰지 않고 살리는 데 쓴다면 사람들도 너를 알아볼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호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인 뒤 바람처럼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는 맑은 향냄새만 은은하게 남았습니다. 호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결심한 듯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에게 폐가 될까봐 혹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두려워 억눌러 왔던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일은 제가 나서서 말하게 해주세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의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았고 더 이상 아들을 어린아이로만 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거라. 아비는 언제나 내 뒤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김서방은 아들의 어깨를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마당에 나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해는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마을 사람 전원이 모여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박영감은 제일 높은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오늘이야말로 저 요물 가족을 쫓아내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자고 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박영감의 말에 환호하며 김서방네 가족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떼와 같았습니다. 잠시 후 김서방과 아내 그리고 호가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마당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호는 깨끗한 무명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늠름하고 의젓한지 사람들은 잠시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박영감은 호가 나타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며 저놈이다. 저놈이 바로 우리 마을의 우물을 말리고 가축을 병들게 한 요물이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자 하고 소리쳤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밧줄을 들고 달려들려 하자 호는 한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저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도 마지막 할 말은 들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하고 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맑고 울림이 있어 달려들던 청년들은 주춤하며 멈춰섰고 촌장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을 허락했습니다. 호는 박영감을 똑바로 응시하며 어르신께서는 제가 우물을 말렸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박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증거? 내 놈이 온 뒤로 비가 안 오고 우물이 마른 게 증거지.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 집 소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내 놈이 저주를 건 게 틀림없어.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의 소가 쓰러졌다는 말에 웅성거리며 역시 요물이 맞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소가 쓰러진 것이 제 탓이라면 제가 그 소를 살려내면 제 결백이 증명되겠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박영감은 당황하여 뭐라? 죽어가는 소를 살려내? 네가 의원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호의 제안에 흥미를 느끼며 좋다. 만약 네가 소를 살려낸다면 네 말을 믿어주마. 하지만 실패한다면 당장 마을을 떠나야 한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호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박영감의 집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호의 뒤를 따라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외양간에는 박영감의 말대로 누런 황소 한 마리가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져 헐떡거리고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박영감은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해보시지. 요술을 부리나 보자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호는 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희번덕거리며 몸부림쳤지만 호가 손을 뻗어 소의 머리를 쓰다듬자 신기하게도 조금씩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호는 소의 배 쪽에 귀를 대고 무언가를 듣는 듯 하더니 갑자기 소의 입을 벌리고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박영감은 저게 소를 죽이려나 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의 목구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냈는데 그것은 큼지막한 독버섯 덩어리와 헝겊 조각이 엉킨 뭉치였습니다. 호가 그 뭉치를 바닥에 던지자 소는 왈만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눈동자가 맑아지고 스스로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는 바닥에 떨어진 헝겊 조각을 집어들고 사람들 앞에 보이며 이 소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억지로 독버섯을 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헝겊은 박영감님 댁 머슴이 쓰는 두건 조각 같은데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박영감과 그의 머슴에게 쏠렸습니다. 머슴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고 박영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박영감은 이놈이 모함을 하는구나. 저건 내 머슴 것이 아니다 하고 발뺌하려 했지만 머슴이 겁에 질려 털썩 주저앉으며 영감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자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박영감을 향한 존경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여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듯 이건 다 저놈이 꾸민 짓이야. 머슴까지 매수해서 나를 음해하려는 거다. 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호는 박영감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아직 보여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을 우물이 마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며 사람들을 마을 뒷산 계곡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홀린 듯 호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고 박영감은 도망치려 했으나 청년들에게 붙잡혀 억지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호가 안내한 곳은 마을 수원지가 시작되는 계곡의 상류였는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큰 바위들과 흙포대가 쌓여 물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둑 옆에는 박영감네 논으로만 물이 흐르도록 몰래 파놓은 수로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박영감, 자네가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물길을 막다니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박영감을 향해 돌을 던질 기세였고 박영감은 그제야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호는 사람들 앞으로 나서서 이제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저는 요물이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을 모시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을의 일원일 뿐입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호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김서방 내외는 감격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영감의 악행은 밝혀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심하게도 비를 내려주지 않았고 막혔던 물길을 뒀다 해도 이미 말라버린 계곡에서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영감을 멍석말이하여 관아에 넘기자고 소리쳤지만 당장 먹을 물이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호가 조용히 바위 위로 올라가더니 제가 막힌 물길을 뚫어보겠습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눈으로 호를 쳐다보았는데 저 거대한 바위들을
어린아이 혼자서 치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의 표정은 비장했고 그는 심호흡을 하며 단전에서부터 기운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가 두 손을 바위에 대자 그의 팔뚝에 푸른 힘줄이 솟아오르고 몸 주변으로 아지랑이 같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으아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호가 힘을 쓰자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꼼짝 않던 집채만한 바위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구구궁 하는 소리가 산을 울리고 바위가 굴러떨어지자 그 틈으로 막혀있던 지하수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콸콸 쏟아져 내리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촌장은 하늘이 도왔다며 감탄했고 김서방은 아들의 신비한 힘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호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며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사람들은 다시 긴장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으르렁거리던 천둥 소리는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되어 대지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가뭄에 타들어가던 마을에 내리는 생명의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물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들리고 말라 비틀어졌던 풀잎들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동안의 근심 걱정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호는 비에 젖은 채 바위 위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비가 내리고 마을이 살아났건만 사람들의 시선 속에 담긴 두려움과 경계심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를 칭송하던 사람들은 호가 집채만 한 바위를 맨손으로 굴려버린 괴력을 목격한 뒤로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어찌 저런 힘을 쓴단 말인가? 혹시 정말 산속의 요물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빗소리에 섞여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서둘러 집으로 이끌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마을 사람들의 서늘한 시선은 비수가 되어 꽂히는 듯 했습니다. 한편 죄상이 드러나 마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박영감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쥐새끼처럼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박영감은 이를 갈며 산을 내려갔는데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어 마치 복수를 다짐하는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박영감은 밤새 험한 산길을 달려 날이 밝자마자 관아가 있는 읍내로 향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관아의 대문을 두드렸는데 문지기가 그를 거지 취급하며 쫓아내려 하자 품속에 숨겨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며 사또를 뵙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고을 사또는 박영감이 바친 뇌물에 솔깃하여 그를 동헌으로 들이라 명했습니다. 박영감은 사또 앞에 납작 엎드려 거짓 눈물을 흘리며 사또나리, 제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산골 마을에 요괴가 나타나 백성들을 홀리고 나라를 어지럽히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변했습니다. 그는 호가 바위를 굴리고 날씨를 부리는 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요술을 부린다고 침을 튀기며 과장하여 말했습니다. 사또는 박영감의 말을 듣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요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내 고을에 그런 궤변이 있단 말이냐? 하고 묻자 박영감은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놈은 겉모습은 아이이나 힘은 장사요. 눈에서는 시퍼런 광채가 나옵니다. 그 아비 되는 자와 짜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훗날 관아를 습격하려는 영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또는 영모라는 말에 눈썹을 꿈틀거리며 감히 내 치하에서 역적 모이라니 당장 그놈들을 잡아들여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박영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또의 영이 서면 그 요물은 꼼짝 못할 것입니다 하고 아부했습니다. 한편 김서방네 집은 비가 그친 뒤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으나 집안 감도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내왔지만 김서방과 호는 밥알이 모래알같이 느껴져 수저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은 깊은 한숨을 쉬며 호야, 아무래도 우리가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이 너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호는 묵묵히 밥만 먹다가 아버지,
제가 떠나면 아버지는 어쩌시렵니까?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도망쳐야 합니까? 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김서방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오더니 횃불을 든 포졸들이 김서방네 집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놀라서 밖으로 나왔다가 서슬퍼런 관군들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포졸 대장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죄인 김가와 그 아들 호는 나오라. 사또의 명을 받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김서방과 아내는 혼비백산하여 마당으로 뛰쳐나갔고 호는 침착한 표정으로 부모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서방이 엎드려 빌며 나리,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법 없이도 사는 선량한 백성입니다. 하고 호소했으나 포졸 대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포승줄을 던졌습니다. 박영감이 포졸들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네 이놈들, 이제야 임자를 만났구나. 관아에 가서도 내 놈들이 요술을 부리는지 두고 보자. 박영감의 등장에 김서방은 모든 것이 그의 계략임을 깨닫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힘없는 백성이 관의 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거칠게 김서방을 결박하자 이를 지켜보던 호의 눈에서 다시금 황금빛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호가 주먹을 쥐고 한 발 앞으로 나서자 주변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며 바닥에 흙먼지가 일어났습니다. 포졸들은 호의 기세에 눌려 멈칫거렸고 박영감은 기겁을 하며 포졸 대장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호는 곧 주먹을 풀고 숨을 고르며 기운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힘을 쓴다면 정말로 역적이 되어 부모님까지 위험해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호는 포졸 대장에게 내 발로 걸어갈 테니 아버지는 놔두시오.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포졸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건방진 놈, 아비와 자식이 한 통 속인데 누굴 봐주란 말이냐. 둘 다 끌고 가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김서방과 호는 오라를 받고 줄줄이 엮여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는 그 뒤를 따르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읍내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밤길을 재촉하는 포졸들의 닥달에 김서방은 몇 번이나 넘어지며 무릎이 깨지고 발이 부르짖습니다. 호는 묵묵히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려 몸을 밀착하며 걸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한 빛만 내비치고 숲속의 부엉이는 처량하게 울어대어 부자의 처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읍내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닭이 울 무렵이었는데 사또는 잠자리에 들었다며 날이 밝으면 문초를 하겠다 하고는 두 사람을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차갑고 습한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김서방과 호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몸을 녹여야 했습니다. 감옥 안에는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김서방은 옥에 갇힌 것이 서러워 눈물을 흘리며 호야, 다 이 못난 아비 탓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이런 꼴을 당하게 했구나 하고 자책했습니다. 호는 아버지의 언손을 잡아주며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은 하늘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나갈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하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호의 마음에도 깊은 어둠과 두려움이 스며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감옥 창살 틈으로 햇살이 한 줌 들어왔지만 부자의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옥졸이 던져준 주먹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옥사문이 열리며 박영감이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옥에 갇힌 두 사람을 보며 혀를 차더니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내 놈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다. 사또께서 아주 엄하신 분이라 요물은 절대 살려두지 않으실 게다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김서방은 대꾸할 기운도 없어 고개를 돌렸지만 호는 박영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법입니다. 어르신의 죄도 언젠가는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박영감은 호의 눈빛에 소름이 끼쳐 서둘러 옥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자
옥졸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형틀이 마련된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모여 있었고 사또는 높디 높은 대청마루에 앉아 위엄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김서방과 호는 사또를 올려다보았는데 사또의 옆에는 박영감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사또는 탁자를 내리치며 내 이놈들, 유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을 현혹하고 가뭄을 핑계로 민심을 어지럽혔다지.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주리를 틀어 뼈를 부러뜨릴 것이다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서방은 억울합니다. 사또나리, 저희는 그저 농사짓는 백성일 뿐입니다 하고 절규했지만 사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리들이 곤장을 들고 다가오자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호가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나리, 아버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한 일이니 저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힘을 쓴 것은 물길을 뚫어 마을을 살리기 위함이었지 해치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호의 당돌함에 기가 막혀하며 어린 놈이 입이 살았구나. 네가 바위를 굴리고 소를 살려냈다는데 그것이 요술이 아니고 무엇이냐. 네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다그쳤습니다. 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호랑이가 물어다 준 아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부모 밑에서 자라 사람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힘이 센 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벌을 받겠으나 거짓으로 남을 해하려 한 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고 박영감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영감은 화들짝 놀라며 사또, 저놈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저 눈빛을 보십시오. 저게 어디 사람의 눈입니까? 당장 처형해야 합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좋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 힘이 요술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것임을 증명해 보아라.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너와 내 아비는 오늘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거대한 쇠로 만든 솥을 가리켰습니다. 저 솥은 쌀 100가마니를 끓일 수 있는 무쇠솥이다. 네가 저것을 들어 올린다면 내 너를 다시 보겠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요물로 간주하여 목을 칠 것이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 무거운 솥을 어떻게 드냐며 혀를 찼습니다. 저 솥은 장정 20명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무게였습니다. 김서방은 안 된다고 비명을 질렀지만 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포승줄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줄이 풀리자 호는 천천히 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솥 앞에 선 호는 문득 지난밤 꿈에 나타난 노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힘은 쓰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분노로 들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대지의 울림만이 느껴졌습니다. 박영감은 콧방귀를 뀌며 실패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사또는 호의 기이한 침착함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호가 마침내 눈을 뜨고 솥의 양쪽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땅으로 다시 솥으로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흡 하는 짧은 기합과 함께 호가 허리를 펴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에 박힌 듯 꿈쩍 않던 무쇠솥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더니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사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호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핏줄이 튀어나왔지만 기어이 솥을 머리 위까지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발 아래 흙바닥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푹 꺼져 들어갔습니다. 호는 이를 악물고 사또를 바라보며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다시 한번 마른 번개가 치며 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마치 하늘이 호의 기백에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박영감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옥졸들은 들고 있던 창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힘자랑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엄청난 힘을 목격한 사또의 눈에 탐욕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또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느껴 호를 제거하려 들 것인가? 정적 속에 무거운 솥을 들고 있는 호의 팔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김서방은 숨도 쉬지 못하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멈추시오 하고 외치며 들어왔는데 그는 바로 며칠 전 사라졌던 노스님이 아니라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의 출두를 알리는 역졸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우렁찬 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자
사또와 이방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는 그제야 안심이 된 듯 들고 있던 솥을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솥이 떨어지면서 일으킨 먼지 구름 속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에 메아리치자 조금 전까지 위세를 떨치던 관아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역졸들이 육모 방망이를 들고 동서남북에서 쏟아져 들어오니 마치 성난 파도가 들이닥치는 것과 같아 사또와 이방들은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높은 마루 위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사또는 너무 놀라 갓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자리에서 굴러떨어졌고, 박영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형틀 밑으로 기어들어가려다 포졸의 발길질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으나 곧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음을 깨닫고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호는 김서방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역졸들의 호의를 받으며 관아의 정문으로 들어선 암행어사는 갓끈을 단정히 메고 허리에는 마패를 찬 젊고 강직해 보이는 선비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워 부패한 관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 고통받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백성을 돌보지는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죄 없는 이를 모함하여 죽이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하고 일갈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사또는 바닥에 머리를 돋드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박영감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어사는 즉시 사또와 박영감을 포박하여 대령하라고 명하고 쓰러진 호에게 다가가 직접 맥을 짚어보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사는 품에서 귀한 약병을 꺼내 호의 입에 흘려 넣어주며 장하다. 어린아이가 어른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구나. 너의 기백이 아니었다면 이 고울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약 기운이 돌자 호는 천천히 눈을 떴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서방은 어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날이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사는 김서방을 일으켜 세우며 은혜는 내가 베푼 것이 아니라 자네 아들의 진심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네. 자네는 훌륭한 아들을 두었으니 자랑스러워하게라고 위로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그동안 호를 요물이라 손가락질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곧이어 관아마당에서는 즉석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는 억울하게 당한 김서방 부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악인들을 단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사는 사또의 관복을 벗기고 죄인에 준하여 무릎을 꿇린 뒤 그동안의 비리를 하나하나 낱낱이 추궁했습니다. 사또는 박영감에게 뇌물을 받고 억울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죄, 가뭄 구제미를 빼돌려 착복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백성을 요물로 몰아 죽이려 한 죄 등을 추궁받았습니다.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자 사또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으며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하며 사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뒤에 숨어 호가 호위하던 이방과 관속들도 모두 줄줄이 엮여나와 곤장을 맞거나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박영감이었는데 그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저는 억울합니다. 저 아이는 진짜 요물입니다. 제가 헛것을 본 게 아닙니다. 하며 발악을 했습니다. 어사는 차가운 눈으로 박영감을 내려다보며 내 놈이 말하는 요물이란 무엇이냐. 남을 해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요물이라 했다. 그렇다면 물길을 막아 마을 사람들을 목말라 죽게 하고 소에게 독을 먹여 죄를 뒤집어 씌운 내 놈이야말로 진짜 요물이 아니더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어사의 명쾌한 논리에 박영감은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고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옳소! 박영감이 진짜 괴물이요! 하며 동조했습니다. 어사는 박영감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가뭄으로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박영감 일가는 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박영감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생 무상을 느끼는 듯 혀를 찼습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탐하며 욕심을 부리던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사는 마지막으로 호를 불러 단상 위로 올린 뒤 백성들에게 이 아이를 보라. 남과 다른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의로운 일에 썼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장수의 제목이다. 앞으로 누구도 이 아이를 요물이라 부르거나 차별하지 말라.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들리면 내 용서치 않겠다 라고 공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려 분부받들겠습니다 하고 대답했고 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어깨는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어사가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자 김서방과 호는 성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어사는 말에 오르기 전 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너는 큰 그릇을 타고났으니 이 작은 마을에만 머물지 말고 더 넓은 세상을 보거라. 언젠가 나라를 위해 쓰일 날이 올 것이다라는 덕담을 남겼습니다. 호는 어사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어사 일행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리 사라졌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게 물든 노을은 마치 김서방네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깃발처럼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제 집에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신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사뭇 달랐는데 험하고 멀게만 느껴지던 산길이 꽃길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에 남아있던 아낙네들과 노인들이 횃불을 밝히고 김서방 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며 미안하다. 우리가 어리석어 너를 몰라봤구나. 네가 우리 생명의 은인이다. 라며 앞다투어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호의 손에 따뜻한 떡을 쥐어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아이들은 호의 주위를 맴돌며 형아는 천하장사야 하며 환호했습니다. 호는 처음 받아보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김서방네 집 마당에서는 늦은 밤까지 작은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과 술로 상을 차려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뭄이 해갈되고 물길이 트인 데다 마을의 골칫덩이였던 박영감이 사라지고 억울한 누명까지 벗겨졌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김서방에게 술잔을 권하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형님 아우하며 지내자고 청했고 김서방은 껄껄 웃으며 모든 것을 털어버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피워놓은 모닥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사람들의 얼굴은 불빛에 비쳐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호는 친구들과 어울려 마당을 뛰어다녔는데 예전처럼 돌을 던지거나 놀리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호에게 그 큰 바위를 어떻게 들었어? 소 뱃속에서 독버섯은 어떻게 찾았어? 하고 물으며 호를 영웅 대접해 주었습니다. 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지 않고 그저 다 너희들이 응원해준 덕분이야 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호의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역시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심성이 곱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잔치의 열기는 더해갔고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쾌지나 칭칭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산골짜기를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가 잠자던 산짐승들도 깨어나 귀를 기울일 정도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최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을이 다시 태어난 날이니 우리 모두 김서방과 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큰 절을 한번 올립시다. 촌장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쑥스러워하는 김서방 부자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방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맞절을 했고 이 따뜻한 광경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이 마을 이름을 호가마을을 구했다는 뜻으로 호동후동이라 부르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시련을 겪은 후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었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
새벽이 가까워 올 때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게, 내일 보세 하는 인사말들이 정겹게 오가고 마당에는 모닥불의 잔해와 음식 냄새만이 은은하게 남았습니다. 북적이던 사람들이 떠나고 고요가 찾아오자 김서방 내외와 호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달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고생 많았소. 이제 정말 우리 세 식구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려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그러게요. 영감,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우리 호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하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는 부모님 사이에서 두 분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참았던 응석을 부리듯 어깨를 비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두 분을 평생 지켜드릴게요. 아들의 듬직한 말에 김서방은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습니다. 호랑이가 물어다준 아이라는 비밀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들의 비범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호 또한 자신의 힘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희미한 해답을 얻은 듯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를 데리고 집 뒤뜰에 있는 정화수 장독대로 갔습니다. 그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앞으로 남은 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더욱 베풀며 살겠습니다. 부디 우리 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옵소서. 김서방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호도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선 김서방은 호에게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산에 올라가 산신령님께도 인사를 드려야겠다. 내 힘의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고 일렀습니다. 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버지, 저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 절벽 위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세 식구는 한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서로의 체온이 전해져 난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며칠 동안 감옥에서 고생한 탓에 온몸이 쑤시고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솜털처럼 가벼워 잠이 쏟아졌습니다. 김서방은 잠들기 전 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힘센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단결 같아서 호랑이도 감동시켰다더라. 김서방의 나직한 목소리를 들으며 호는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꿈속에서 호는 자신이 큰 호랑이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서서 김서방네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호에게 깨우침을 주었던 그 노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미소를 지으며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바람이 또 쓰니 나무는 더욱 굵게 자라리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인 뒤 안개처럼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고 집집마다 평안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김서방네 집 지붕 위로 박 하나가 탐스럽게 연그러가고 있었는데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그 박은 마치 내일의 희망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에는 나이테가 겹겹이 쌓이고 김서방 내외의 머리에는 하얀 눈꽃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호는 늠름하고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는데 그의 기골은 장대하고 눈빛은 더욱 깊어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렀습니다. 그는 낮에는 밭에서 땀 흘려 일하며 부모님을 봉양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를 볼 때마다 저 아이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으며 호가 지나갈 때면 아이들조차 길을 비켜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호의 마음속에는 항상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쓰고 싶다는 열망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호는 결심을 굳히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가 이제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보아 나라씨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나 타고난 힘과 지혜를 만백성을 위해 쓰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 생각됩니다. 김서방은 아들의 굳은 의지를 읽고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막을 수 없지. 너는 본래 호랑이가 물어다 준 하늘의 아이니 더 큰 숲으로 가서 너의 뜻을 펼치거라. 우리는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밤을 새워 아들의 괴나리 보찜을 챙겼고 솜을 두툼하게 넣은 무명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튿날 새벽, 호가 마을을 떠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배웅을 했는데 마치 자기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호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지만 산모퉁이를 돌 때까지 부모님이 서 계신 모습이 눈에 밟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호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중에 산적을 만나기도 했으나 호가 눈을 부릅뜨고 기운을 내뿜으면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며 덕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한양 도성의 숭례문이 보였을 때 호는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성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양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하고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호는 한눈 팔지 않고 곧장 과거 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 전국의 인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나 호는 그 중에서도 군계일학처럼 돋보였습니다. 문과 시험에서는 붓을 들어 거침없이 명문장을 써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과 시험에서는 무거운 바위를 가볍게 들어올리고 활을 쏘아 백발백중을 기록하니 시험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친히 참석하신 전시에서 호는 당당한 태도로 시무책을 논하였고 임금님은 참으로 하늘이 내린 인재로다라며 크게 기뻐하시어 그를 장원급제로 선발하였습니다. 호가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은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곧 조정에 나아가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통찰력과 공정한 일처리로 금세 임금님과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득세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곳에는 어김없이 호가 나타나 추상 같은 호령으로 그들을 벌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 판서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는 그가 호랑이처럼 무서운 위엄을 가졌으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호는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여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목이 메어 넘기지 못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호는 나라의 재상자리인 정승의 반열에 올랐고 조정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정을 돌보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한시도 고향의 부모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봄,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자 호는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임금님은 호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흔쾌히 허락하시고 비단과 곡식 등 많은 하사품을 내려주시며 금에 환향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호는 임금님께 감사드리고 곧장 채비를 서둘러 고향으로 향했는데 그의 행렬은 길게 이어져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금이 환향하는 호의 행렬이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미리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며 마중을 나왔습니다. 우리 호가 정승판서가 되어 돌아왔다 하며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추는 사람들 사이로 호는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호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의 눈은 오직 군중 속에서 계신 늙은 부모님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지팡이에 의지해서 계신 두 노인이 보였는데 허리는 굽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자식을 기다리는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호는 체면도 잊은 채 달려가 부모님 앞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 호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강건하셨습니까? 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엎드린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살아서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모습을 보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얼굴을 감싸 쥐고 어디 보자. 우리 아들 얼굴 좀 보자. 나라실하느라 많이 야위었구나 하며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고 당산나무 위의 까치들도 반가운 듯 깍깍거리며 울어댔습니다. 그날 마을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호가 가져온 하사품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소를 잡고 떡을 치며 술독을 비우는 흥겨운 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는 가장 높은 상석에 부모님을 모시고 자신은 그 아래 앉아 동네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술잔을 올렸습니다. 정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하고서도 예전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코올리게 시절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웃는 호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촌장은 술잔을 높이 들고 우리 마을의 보물이자 나라의 기둥인 호대감을 위하여 라고 건배를 제의했고 모두가 환호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모두가 돌아간 뒤 깊은 밤이 되어서야 호는 부모님과 오붓하게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아내는 아들이 좋아하는 식혜를 내왔습니다. 호는 정복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버지, 다리가 많이 야위셨습니다. 어머니, 손이 거칠어지셨네요. 제가 없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호의 말에 김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고생은 무슨, 네가 한양에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식구는 밤이 새도록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는데 그 시간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호는 부모님께 한양에서의 생활과 궁궐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들에 대해 조곤조곤 들려드렸습니다. 김서방과 아내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기뻐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가 그 호랑이 기운을 써서 백성을 구했다니 산신령님이 정말 기특해 하시겠구나 하며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호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아버지께 드렸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질 좋은 쌈지 담배와 어머니를 위한 고운 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세심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고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더니 먼 산등성이에서 어흥하는 낮고 굵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맹수의 포효가 아니라 마치 오랜 친구를 부르는 듯 부드럽고 그윽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호와 김서방은 동시에 대화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산군께서 네가 온 것을 알고 인사를 하시는 게다. 너를 지켜보던 눈길이 아직도 저 산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먼 산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고 키워준 자연과 자신을 거두어준 부모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가슴속에서 벅차올랐습니다. 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부모님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마지막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의 손을 잡고 그래, 우리는 네가 훌륭한 정승이 되어 나라를 태평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부디 몸 조심하고 임금님을 잘 보필하거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이부자리를 봐주며 오늘 밤은 엄마 옆에서 자거라. 옛날처럼 800개를 해줄 테니 하며 웃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되었지만 부모님 품속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이고 싶은 것이 자식의 마음이었습니다. 밤은 깊어 사위가 고요해지고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호는 어머니의 곁에 누워 오랜만에 꿀맛 같은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호는 어린 시절처럼 아버지의 지게를 타고 산길을 오르고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으며 뛰어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든든한 호랑이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한 생명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김서방 내외도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김서방 내외와 호랑이 아이 이야기를 하며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이치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호가 살던 집터에는 지금도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긴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호랑이의 기분 좋은 울음소리 같아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피워낸 가족의 사랑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여러분도 호정승처럼 그리고 김서방 내외처럼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호랑이 한 마리 만나시어 내일 아침에는 호랑이 기운으로 힘차게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